네, 안녕하세요. 백모TV 상징의 탄생 제10탄입니다. 오늘로써 아마 이 상징의 탄생에 대한 저자직 강이 다 끝날 것 같아요. 평균 40분 잡으면 10탄이니까 총 400분 분량의 저자직 강 유튜브 방송이 있으니까 책이랑 같이 읽으시면 이 인류 진화과학에 대해서 최소한 개관 정도는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구석기와 신석기의 구분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이 용어가 아마 일본하고 한국이 용어를 이거 잘못 써왔었거든요. 우리가 배운 지식, 또 일본에서 그동안 가르쳐온 지식에 의하면 신석기의 구분을 이 갈아서 만든 석기, 마제석기에 둬요. 이거는 구석기는 두들겨서 만든 석기, 타제석기, 이렇게 저희는 배워왔었어요. 요새는 어떻게 가르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세계, 예를 들면, 이렇게 만약에 신석기와 구석기를 구별하면요. 전 세계에서 신석기를 제일 먼저 만든 민족은 일본 조몽인입니다. 토착인들입니다. 2만 년도 더 전에 갈아서 만든 갈판, 도토리 같은 거 갈아먹는 갈판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다른 제대로 된 인류 진화과학, 고고학에서 인류학에서는 고인류학에서는 신석기의 구분을 농경의 본격화로 쳐요. 그래서 이 농경을 신석기 혁명이라 그럽니다. Neolithic Revolution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석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농경의 본격화예요. 그러니까 곡물, 즉 곡물을 먹어야 사람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그래서 이 대개 한 10,000년 전을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0,000년 전부터 곡물 농사가 본격화되거든요. 근데 일본이나 우리는 여기서 잠깐 삼천포 빠지면은 전 세계에서 온대기후대에서 이 곡물 농경이 가장 늦은 지역이 한반도가 일본 열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거의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쌀을 기준으로 하면 많이 잡아야 한 2,500년, 3,000년 이렇게 되거든요. 3,000년 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논벼 농사가 본격화된 게 3,000년 전이라고 한반도 만약에 보면 이게 다른 데랑 비교해 보면 한 7,000년 늦은 거라고요. 다른 온대 지역이랑 비교하면. 곡물 농사의 본격화가. 근데 이게 우리가 못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이 장마가 이게 몬순이잖아요. 이 장마가 굉장히 북상에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에요, 저희가.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저희 나라 지금 비를 보면 7, 8, 9월에 집중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중되는 이런 패턴이 저희 위도에서는 존재하질 않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럼 장마가 이렇게 되면 봄보리나 봄밀을 농사를 못 지어요. 뿌리가 썩어요. 그러니까 가을에 파종하는 겨울보리나 겨울밀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품종 개량이. 그러니까 남보다 농사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논도 마찬가지예요. 논농사도 원래 논농사는 저기 무슨 양자강 원절이나 이런데 온화한 지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이 180일 정도, 1년에 180일 정도 서리가 온다고요. 그러면은 서리가 안 올 확실한 5월 초나부터 농사를 지어가지고 서리가 오기 직전인 10월 중순까지는 추수를 끝내야 돼요. 그래야 저희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논농사를. 그럼 이게 옛날 기준으로 하면 이건 엄청난 조생종배예요. 엄청난 조생종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논농사를 짓고 이런 밭농사를 짓고 이런 밭 곡물을 하고 이런 게 저희가 워낙이
남들보다 늦은 이유는 이런 그 굉장히 특이한 장마와 설이라는 이 위도대, 온대 기후대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저희 그 기후 조건 때문에 이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만약에 신석기 시대를 그 농경으로 기준점을 잡으면 신석기 시대가 굉장히 늦게 온 농경의 본격화가 굉장히 늦게 온 그런 지역입니다. 이게 전 세계 온대 지역 중에 가장 늦게 시작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저희 사정이고, 인류 진화과학 혹은 고인류학의 관점에, 그러니까 고고학 인류학의 관점에서 올바른 관점에서 보면 신석기의 기준은 결국은 농경에 있다, 농경혁명에 있다. 그렇게 마음을 잡고 이걸 냉정하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럼 구석기는 그 300만 년 전부터 쓰여 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생 인류의 구석기를 주목하는 구석기는 언제냐? 이거를 그 후기 구석기라 그래요. 영어로는 따라서 해주세요. Upper Paleo, 팔레오가 리틱이 석기거든요. Upper Paleolithic. 후기 구석기 시대인데, 이 후기 구석기 시대에 이게 보통 이 후기 구석기 시대에 신석기 가기 전에 이 시기를 대개 셋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시대 구분을 나눠 놓고 오늘 시작을 하죠. 하나는 이른 후기 구석기예요. 이게 5만 년 전에서 3만 년 전 시기예요. 그 다음에 후기 구석기 중에 산업혁명기가 있어요. 기술혁명기가 있다고. 요게 3만 년 전에서 2만 5천 년 전쯤으로 꼽아요. 그리고 2만 5천 년부터는 극빈기가 시작하잖아요. 극빈기가 시작한다고, 이때부터. 그래가지고 빙하기가 15,000년 전에 끝나는데, 14,500년 전쯤에 끝나는데, 한 1,000년, 2,000년 따뜻하다가 갑자기 또 한 1,000년 이상 추워져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11,700년 전쯤부터 이제 현재 기후가 본격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극빈기 플러스라 그러면 결국은 25,000년 전에서부터 11,700년 전까지 정도 보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의 늦은 후기 구석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빙하기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바로 농사 짓기 시작해요. 그 신석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기를 뭐 깨뜨렸냐 갈았냐 이런 구별이 아니에요. 전혀. 즉 다시 말하자면, 다시 한번 보죠. 후기 구석기라 그러면 5만 년 전부터 시작되는 인류가 아프리카로부터 떠난 이후에 5만 년 전부터 시작되는 현생 인류의 구석기, 석기고요. 그거는 빙하기가 완전히 끝난 11,700년 정도까지를 후기 구석기로 보는 거예요. 11,000년, 11,700년. 혹은 그러니까 저기 뭐죠? 그 농경이 시작된 만 년 전까지를 대개 후기 구석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후기 구석기라는 용어는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랑 직결되어 있는 용어예요. 신석기 또한 호모 사피엔스의 농경과 직결되어 있는 용어예요. 다시 정리하죠. 신석기는 농업이다. 곡물 농업이다. 후기 구석기는 5만 년 전에서 10,000년 전 사이에 마지막 빙하기 그 구간 동안 아프리카를 벗어난 현생 인류에서 나타나는 석기 시대다. 그렇게 용어를 정리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현생 인류가 자, 다시 한번 보죠. 네. 이제 현생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나 한번 보면, 이제 페이지 313페이지 한번 보세요. 312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 4만 년 전, 4만 5천 년 전 이때 현생 인류가 중근동에서 유럽 들어간 흔적들이 쭉 나와요. 312페이지에 보면. 즉 다시 말하자면 이 5만 년 전에서 3만 년 전 사이에 현생 인류가 온대와 한대로 진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6만 5천 년 전에 나왔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그러면은 15,000년 정도 중군동에서 사는 거예요. 중군동이 근데 이제 기후대가 여러 개잖아요. 추운 데도 있고 뭐 산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추워지고. 그러니까 중군동에서 살면서 온대와 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른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15,000년 정도 그렇게 힘 기르고 나서 바로 이 시기부터 이제 온대 한대 지역으로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현생 인류의 메인스트림이 이렇게 된다고요. 물론 성미 급한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은 요때 나오자마자 바로 그 열대 위도대에 따라서 달려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튀어 들어가죠. 그러나 메인스트림은 중군동에서 한 15,000년 머물면서 이제 그 기술도 기르고 그 다음에 온대나 한대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체질적인 것도 갖추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유럽으로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313페이지 잠깐 보시면 그때 유럽 들어갈 때 그럼 우리가 그 흑해가 있고 여기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금은 여기 바다잖아요. 여기가 보스포러스 해협이고 다다넬스 해협이거든요. 이게 지중해고 이게 흑해면 여기 또 바다 통하는데 여기 지브롤터 해협이죠. 그러면 그때 여기 해협 다 건너서 간 거야? 뭐 여기 바닷가로 이렇게 보트 타고 간 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흑해가 바다가 된 거는 그 저거 이후에요. 그 빙하기 다 끝나고 한 10,000년 전, 8,000년 전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흑해는 그냥 호수예요. 그러니까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나 다다네스 해협이 없었다고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냥 건너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313페이지에 나타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건너서 가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어떤 걸 한 거냐 보세요. 희한한 물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희한한 그림이나. 이게 이제 314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사자 인간 조각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사자, 그러니까 그 세이버 사자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몸통은 인간인 그런 조각상이 이게 벌써 이게 한 4만 년 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만여 년 전에 쇼베 동굴 벽화. 그리고 또 그 무렵에 이런 그 315페이지에 나오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그 여인상. 이런 것들이 이 포즈가 자유분방해요. 근데 요 시기, 그러니까 5만 년 전에서 3만 년 전 시기를 보면 이 예술적 표현이 이렇게 딱 틀이 찍혀져 있질 않고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그런 특성을 가져요. 그 쇼베 동굴 벽화도 보면 그 선이나 이런 색채가 엄청 그냥 막 자유분방하게 확 그린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이런 조각상들도 똑같잖아요. 일정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작가에 의해서 다른 모티브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된다고요. 이게 나중엔 좀 달라져요. 기술은 여기 특이한 기술들이 많이 나와요. 이 무렵에 예를 들면 활드릴이 나와요. 활드릴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활드릴이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요거요. 그러니까 그 316페이지요. 드릴이 나온다고. 손드릴. 활드릴이에요. 손드릴이 나와요. 이때. 그러니까 나무 이렇게 비벼가지고 네,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무렵에 그물, 그 다음에 덫, 올무, 돌살, 통발 이런 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먹은 거를 보면요. 민물고기 엄청 먹었다고요. 그럼 그물하고 돌살로 잡은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토끼나 뭐 여우나 이런 작은 포유류가 많아요. 먹은 게 작은 새나. 그러면 이거는 덫과 올무를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 애들과 노인과 이런 그 다양한 연령층이 자기가 기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당당하게.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이 패거리를 짜가지고 사냥을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도 집에는 애들과 노인이 잡아놓은 물고기와 작은 포유류 고기 음식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무렵부터 데모그래피도 바뀌어요. 즉 인구 구성도. 그래서 노인 세대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노인 세대가 많아지니까 지혜가 많이, 기술이 많이 후대로 전승이 돼요. 좀 더 커뮤니티가 평화스러워지고 공동체가 이제 그런 특징들이 이 무렵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5만 년 전에서 3만 년 전 사이에. 그리고 3만 년 전쯤이 되면
이게 베링기아까지 이제 저기 올라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베링기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그림 한번 보시죠. 이게 328페이지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시베리아의 동쪽 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알라스카예요. 그 중간에 옅은 연두색으로 땅들이 드러나 있죠. 이 땅 크기가 지금의 유럽만 해요. 이쪽이 특히 남쪽은 굉장히 지금 온화했었어요. 온화해가지고 여기에 광범위한 어제 전번에 말씀드렸던 맘모스 초원이 발달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 사는 거죠. 그래서 3만 년 전쯤에는 베링기아에 이미 사람이 들어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추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살았다는 거가 이제 전 세계 인류가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한 거죠. 6만 5천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자, 그럼 그 다음번에 한번 보죠. 3만 년 전에서 2만 5천 년 사이에 후기 구석기 산업혁명 시기. 이때 예를 들면 이제 그 320페이지에 보면 로가 나오잖아요. 800도 C 정도까지 열을 올리는 로인데 이 로에서 만든 게 뭐냐? 322페이지에 그림 6.25에 나오는 이런 비너스상을 대량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이 비너스를 주로 나타내는데 그 나타내는 방식이 거의 일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량 생산이고 양식이 통일된다고요. 그러니까 로를 가지고 뭐 그릇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흙으로 빚은 비너스상부터 먼저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시죠. 자, 종교가 이게 비너스라는 건 다산을 기원하는 종교잖아요. 일종의 종교적 신앙이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 비너스를 만들기 위해서 800도씨까지 올라가는 불가마를 고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비너스상을 만들고 그걸 응달에다가 말린 다음에 그걸 다시 로에 넣어서 불에 구웠다 이거예요. 이 과정을 만든 게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라든지 도구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종교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런 일이 또 발생해요. 나중에 이게 11,000년 전에 이제 빙하가 녹고 나서 그 사람들이 거대 신전을 짓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그 거대 신전을 짓는데 이게 정착민들이 아니에요. 그때 50명 뭐 이런 규모로 살아가는 그 사냥 어로 채집, 제 사어체라고 부르는데 사냥 어로 채집 단계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규모가 이런 50명씩 규모가 200개 규모, 300개 규모가 네트워크로 엮여서 거대한 신전 컴플렉스를 지어요. 그러니까 사냥을 멈추고 그때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 신전을 짓고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제물 바치고 이 과정에서 이거를 서포트하려고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그 인류학이 밝혀낸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정착이 되고 정착이 돼서 도시가 발달했다가 아니고 종교가 먼저 종교적인 신전을 짓고 신전에서 예배 드리려고 거기에 사람들이 집결을 하고 집결된 사람들을 위해서 농사 기술이 발전하고 농사 기술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게 도시화됐다 이거라고요. 요새 밝혀진 게 지난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게 밝혀진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인류 진화과학을 파서 상징까지 이르러서 더 파고 딱 내려가면 인간이 종교적 동물이란 결론이 나와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 인간의 뇌세포가 무슨 화학 전기 신호에서 작동을 하든 말든 어쨌든 간에 인간의 정신 구조와 인간의 심리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이 굉장히 종교성을 띠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런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증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이게 한 3만 년 전, 뭐 2만 5천 년 전에 800도씨까지 올라가는 불가마인데 이 불가마의 용도가 그릇을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종교적 상징물, 즉 비너스상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거였다고요. 그리고 이런 그 종교가 이런 근본적인 기술 혁신을 일으키는 게
농경이 그랬고요. 이게 빙하기 끝난 다음에 농경이 시작된 배경을 보면 사냥으로 채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십 개, 수백 개의 밴드, 무리가 모여서 거대 신전을 짓고 종교 행사에 집결을 하고 이런 패턴을 보이다가 그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 만들기 위해서 농사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이 책에는 안 다뤄지지만 나중에 이제 다음번 책에 좀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제가 쓰게 될. 또 이 시기에 그 그림 이제 그 323페이지에 보이는 그런 아틀라틀 같은 게 이제 나오죠. 그 창 얹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던지면 시속 뭐 120km, 150km 날아가니까 공포스러운 물건이 돼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정교한 그물, 그 다음에 초기 직물. 직물이 있었는지 어떻게 하냐? 직물 안 남죠. 그런데 직물이 찍힌 진흙 쪼가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체코에. 그럼 직물 짰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또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사용하는 것과 같이 던지면 다시 들어오는 그런 부메랑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발전이 돼요. 3만 년 전에서 2만 5천 년 전 사이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물건들을 만들고 살았나? 바늘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이거 페이지 324페이지에 그림 6.28, 6.29, 6.30 이거 보시면 알아요. 엄청나잖아요. 이 장식물과 옷 이런 거 보면. 이 옷 같은 거 보면 이 모피루에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정교하게 입었다고요. 특히 이제 그 바이칼 호수 주변에 발견된 건데 이 6.30은 이게 한 3만 년 전 부근, 2만 5천 년 전 부근의 옷인데 보면은 너무너무 따뜻하고 편안하잖아요. 옷 생긴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스키모나 이런 사람들이 지어 입는 옷 스타일이 이미 이때 다 나오는 거예요. 2만 5천 년 전, 3만 년 전에. 그리고 나서 그럼 그때 사람들 어떻게 사람 집 짓고 살았냐? 이게 이제 그때 발견된 유적을 도쿄 박물관이 그 레플리카로 재생해 놓은 게 그림 6.31이죠. 그러니까 이 돌하고 맘모스 뼈 주워다가 구조체 만들고 거기에다 겹겹이 그 가죽 두르고 그렇게 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주 희한한 일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1920년대 2만 4천 년 전에 그 소년의 뼈가 1920년대 소련에서, 그땐 소련이죠. 소련에서 바이칼 호수 부근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뼈가 이제 보관이 됐죠. 서랍에 그냥. 그러다가 이제 그 DNA 추출 기술이 늘어나니까 1913년에 그 학자들의 공동 작업에 의해서 이 뼈로부터 그 DNA를 추출한 거예요. 이 소년의 이제 뼈를 말타 소년이라고 부르는데 말타 지역에서 바이칼호 부근의 말타라는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딱 추출을 해보니까 무슨 일을 발견했냐? 아주 재밌는 거 발견한 거예요. 유럽에서 온 사람들하고 이 동아시아에서 올라간 사람들의 혼혈인 거야. 이 소년의 그 유전자 패턴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즉 다시 말하면 만주나 뭐 북경이나 이런 쪽에서 올라간 사람들의 패턴하고 유럽에서 온 사람들의 혼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설명해 주냐면 아메리카 인디안에 왜 유럽인 DNA가 있냐가 설명이 된 거예요. 이게 그동안 굉장히 퀘스천 마크였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보죠. 자, 말타에서 만약에 유럽에서 이게 바이칼이에요. 바이칼 호수 부근에서 유럽 사람들과 아시아 사람들 사이에 혼혈이 이루어졌다면 이 사람들이 쭉 이동해 가지고 베링기아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이게 빅게임 헌터니까. 빅게임이라는 거 대형 동물 사냥꾼들이거든요. 이게 저기 한대 들소나 혹은 맘모스 사냥꾼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맘모스 스텝 쭉 따라가지고 베링기아 들어가죠. 당연히. 그리고 베링기아 사람들이 나중에 14,000년 전쯤에 북미의 저게 주춤한 사이에, 빙하가 주춤한 사이에 아메리카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왜 유럽인의 DNA가, 유전자가
아메리카 인디안에서 그렇게 초기 아메리카 인디안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냐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2013년에 설명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맘모스 사냥을 하고 들소 사냥을 하고 그 광활하고 거친 초원에서 이러고 살던 사람들한테는 네가 유럽 모스크바 쪽에서 왔냐 아니면 저기 어디 만주에서 왔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저 친구를 믿고서 내 등 뒤를 맡기고 사냥에 나설 수 있냐 이런 그 서로 간의 신의, 성실, 충성, 충직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때 이미 동서양의 혼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거대한 스토리죠. 중군동에서부터 한 베이스에서 갈라져서 한쪽은 유럽을 갖고 한쪽은 이렇게 해서 아시아로 왔다고요. 이게 4만 년 전, 5만 년 전부터. 그러다가 다시 2만 몇천 년 전 되니까 2만 3천 년, 3만 년 전 되니까 이게 바이카로에서 다시 혼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만나서. 엄청난 스토리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그 일이 벌어졌다가 이제 2만 5천 년부터 이제 극빈기가 닥친다고요. 무지하게 추워지고 건조해지는 상황인데 이게 얼마나 잔혹한지는 잔인했는지 많이 죽었을 거예요. 고립되면 334페이지 그림 보세요. 이게 다 이 시베리아 부근의 예니세이강 부근의 그런 그 북부 시베리아 북극권의 지역들이거든요. 여기 이미 보시면 3만 년 전에 2만 8천 년 3만 년 전에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다가 2만 4천 2만 5천 년부터 만 한 5, 6천 년까지는 갑자기 유적이 없잖아요. 유적이 비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거나 혹은 후퇴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후퇴해서 어디로 갔겠냐? 이걸 생명피난처라 그러거든요. 몇 군데 꼽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칼호 부근이고요. 또 하나가 한반도예요. 한반도는 살 수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면은 이 바이칼호를 너무 신비해서 얘기를 잠깐 삼천포로 빠졌다가 다시 보죠. 바이칼호는 그 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우리나라 뭐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수심이 무려 1700m, 1600m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이 미국의 그 5대5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물을 담고 있어요. 전 세계 민물의 20%를 담고 있어요.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호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생명종이 다 특이한 생명종들, 바이칼호에만 사는 생명종들이 많고 아직도 안 밝혀진 생명종이 많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바닥에서부터 이게 바이칼호가 왜 생명피난처가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건데 바닥에서부터 끊임없이 온천이 솟아나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대류가 되는 거예요. 따뜻하게 되면서. 이게 보통은 이런 민물호수가요. 한 3, 400m 아래는 죽음의 공간이 돼요. 깊은 민물호수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산소가 가서 닿질 않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위는 따뜻한 물이고 아래는 찬물이에요. 대류도 거의 안 돼요. 산소도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긴 산소가 없어요. 따라서 여긴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몇백 미터 내려간 다음에. 이게 보통 깊은 민물호수의 일상적인 생태계인데 바이칼호는 이게 밑에서부터 온천수가 솟아서 나와갖고 전체가 대류가 되면서 위아래가 다 산소가 많아요. 굉장히 특이한 호수예요. 그러니까 뜨뜻한 물이 되니까 주변을 다 따뜻하게 만들죠. 그래서 바이칼 호수 주변에 항상 그 극심한 가뭄과 극심한 극빈기에도 축축한 습기가 있고 따뜻한 온기가 있고 그래서 이게 생명피난처가 됐던 거예요. 바이칼 호수 부근이. 근데 규모가 좀 작죠. 한반도에 비하면 당연히. 그리고 이제 바이칼 호수 부근에 또 암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나오는 그 소금기가 섞인 우물 혹은 이런 게 많아요. 염정이라 그래, 염정. 그러니까 사람이 견디고 살만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극빈기 때 피난처 중에 하나였을 거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한반도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잠시 엊그저께 봤던 걸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가 몇 페이지냐면 300
38페이지인가 그래요. 저기 뭐야 그림 6.41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서 오늘은 여기가 한반도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서해가 있죠. 서해가 크죠. 중국이 이렇게 있고 여기 동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혼슈가 있고 여기 홋카이도가 있고 여기 큐슈가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극빈기 때는 여기 제주도인데 여기까지가 다 땅인 거예요. 이게 다 땅이에요. 그래서 물이 드나드는 데가 여기 물 드나들고요. 동해는 여기 물 드나들고요. 그리고 물이 드나들질 못해요. 위도 다 막혀 있고요. 얼음과 땅으로 위에 막혀 있고 여기도 이렇게 막혀 있고요. 여기도 막혀 있고요. 동해가 3,000m쯤 되는데 민물은 쏟아져 내리고 바닷물은 제한되게 드나드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동해라는 데가 찝찝한 물이 되죠. 찝찝한 물. 그러니까 그런 물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로는 무시무시한 강이 흐르겠죠. 이 강은 랴오호, 여기 황하, 여기 압록강, 여기 한강, 여기 있는 이쪽으로 흐르는 모든 강이 다 합수돼 갖고 흐르는 무시무시한 강줄기가 흐르죠. 가운데. 그리고 범람을 할 테니까 또 펑퍼짐하니까 여기는 엄청난 갈대밭 같은 게 발달해 있는 평지고요. 자, 이런 데인데 여기에 한대숲이 동아시아 일대에서 제일 강력하게 발달한 지역이라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로 호랑이, 담비, 뭐 표범, 곰이 디글디글하게 오죠. 그럼 여기에서 들어와서 화살 한 대, 투창 한 발에 목숨을 건 사냥꾼들이 이끄는 집단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이 극빈기에. 그래서 극빈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그런 그 도구들이 있는데 팔매, 그러니까 돌팔매요. 그 다음에 활, 그 다음에 좀돌날, 저희는 마이크롤리스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마이크롤리스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15mm 높이에 15mm 높이에 20mm, 이게 15mm, 20mm 이렇게 작은 식으로 날이 표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끼워서 쓰는 거예요. 이걸 좀돌날, 마이크롤리스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극빈기를 대표하는 무기들이에요. 그 도구들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극빈기 때 유적이 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공주, 뭐 석장리, 저기 장흥, 신북 뭐 이런 데서 나오는데 주로 보면 흑요석 공방들이 같이 껴요. 근데 흑요석이 백두산 흑요석도 있고 큐슈 흑요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요석은 그 화산 성분을 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흑요석을 성분 검사를 해보면 얘가 백두산 건지 큐슈 건지 큐슈 화산 건지 그냥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미 25,000년 전, 2만 년 전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전라남도 장흥 신북 같으면은 양쪽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백두산에서부터 흑요석이 오는 통로, 교역 통로가 있고, 그 다음에 큐슈에서 막 문신하고 이빨 뽑고 막 이런 그 당시 조몽 토착민들이죠. 그 토착민들이 흑요석을 캐서 요 좁은 물길을 건너서 교역하는, 이쪽 사람들하고 교역하는 그런 통로가 있고 그랬단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 호모 사피엔스, 현생 인류가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이제 여기가 물이 점점 차올라오고 여기가 물이 차올라오고 이게 바다로 변해가고 했을 때 이 사람들 다 떠났을 것 같아요? 아니죠. 거기 눌러 앉아서 살죠. 당연히 눌러 앉아서 살죠. 가장 풍요로운 땅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민족의 뿌리입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뿌리는 최소한 25,000년 전 극빈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한민족의 특성이 보인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민족과 이제 민족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전자 얘기를 조금 더 하죠. 일단
그 인종과 민족 그 이런 그 특성이 그렇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마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유전자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표현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5,000년 전에 폴란드 사람의 유골에서부터 유전자를 뽑아가지고 이 유전자가 어떻게 조합되어 있나 그 패턴을 보면, 표현형 패턴을 보면 까무잡잡한 흑인으로 나와요. 그게 그림 649죠. 6.49. 그러니까 페이지 347페이지에. 이런 거 많아요. 348페이지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한 3만 년 전에 그 모스크바 일대에서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저기 뭐야 페이지 그러니까 그림 6.47에 보면 여기도 까만잡잡하고 광대뼈 좀 나와 있고 약간 흑인기가 있다고요. 얼굴 생김에. 그러니까 이게 그 유전자 마커에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피부 색깔, 뭐 눈 색깔, 머리카락, 곱슬거리는 거 이런 게 다 말하자면은 그 유전자에 어떻게 유전자가 조합돼 있는가 그 조합 패턴에 의해서 돼 있는 거죠. 유전자 하나하나에 마커로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무시하고 1980년대 초반까지는 다중지역 진화론이 많이 풍미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351페이지의 그림에 나타납니다. 지금은 이 다중지역 진화론 가지고서 거짓말 하는 데는 저기밖에 없죠. 저기 그 북한밖에 없죠.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다중지역 진화론이 뭐냐면 한 100만 년 전에서 이게 이제 한 100만 년, 200만 년 되는 거예요. 100에서 200만 년 전에 여기서 유럽 뭐 아프리카, 유럽 뭐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갈라져 갖고 각각 진화를 했는데 진화하면서 끊임없이 여기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종 비슷한 게 됐다. 종 비스무리한 게 돼서 섹스하면은 애는 제대로 나온다. 뭐 이 정도 스토리예요, 이게. 이제 이런 소리는 못 해요. 유전자 다 까져 나왔기 때문에. 이게 불과 이게 40년 전까지 이런 스토리가 많이 먹혔더라고요. 이게 많이 먹혔다. 이게 멀티 리저널 다중지역 에볼루션 MRE 이론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이런 스토리 못 먹히죠. 단지 북한에서만 먹히죠. 북한에서는 이건 뭐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가 아니고 아예 한반도가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북한은 여기에는 조선반도 걔들 이름으로는 조선반도가 여기 별도로 있는 거예요. 아시아나 유럽급이랑 같이. 그래서 여기서 특별한 현생인류, 조선인으로 진화했다는 게 북한 고고학 연구소가 만들어내는 세뇌 프로그램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의 다 텄어요. 거의 다 텄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인류 진화과학을 이렇게 헤쳐가다 보면 인간 두뇌 능력, 인간 정신 능력, 인간 상징 능력에 도달해요. 그리고 인간 상징 능력이나 두뇌 능력을 더 나가다 보면 인간이 종교적인 동물이라는 데 도달해요. 의외로. 그래서 아까도 그 800도씨에 이르는 그런 그 롤을 만들어서 인간이 만들어낸 최초의 그 공산품, 대량 생산 공산품이 종교적 상징물이었다. 여신상, 비너스상이었다. 그 다음에 그림도 똑같고요. 그 다 종교적 표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는 안 다루지만 빙하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농업혁명이 시작된 배경 역시 종교적 집회를 위한 것이었다. 종교 조직을 위한 것이었다. 종교 신전을 위한 것이었다. 이런 최근에 발굴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보면 전번에도 제가 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이라는 게 한쪽으로는 사회적인
사회문화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개인 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머리에 제 정신의 작동 방식, 제가 상징을 만들고 소통하는 방식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일이지만 제가 만들어내는 상징의 재료나 그 방식은 그 원단 자체는 전부 사회문화에서 제공이 된 거고 저는 그걸 변주한 거에 불과하고 제가 변주해서 만든 또 하나의 상징은 다시 사회문화에 다시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징이라는 게 한쪽으로 보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거고요. 다른 쪽으로 보면 사회문화적인 거거든요. 이게 인간 정신의 패턴이죠. 그래서 인간 정신이 결국은 한쪽으로 어떻게 하면은 개인 정신, 개인 심리와 사회문화를 잘 조화시킬 수 있을 거냐를 가지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나온 지 한 6만 5천 년쯤 지나니까 글로벌 사회를 만들어냈고 이런 현대 문명을 만들어냈고 드디어는 몇십 년 전부터 아주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인류가 처음으로 인류가 된 거예요. 그전엔 인류가 아니에요. 사실은 말만 인류지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엮여서 같이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몰랐잖아요. 서로 엮여서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도달한 게 몇십 년 안 되는 거예요. 지구적 차원에서 그 방법에 도달한 게. 그게 뭐냐면 정치체제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고 경제 먹고 사는 방식에 있어서는 먹고사니즘에 있어서는 세계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 글로벌 실시간 지식정보 소통체계죠. 지식정보 문화 소통체계죠. 그러면 이게 보세요. 자유민주주의, 공산전체주의, 소련이 맨 마지막에 망한 게 1991년이에요. 1980년대 후반에 동구가 망했어요. 1982년에 베트남이 개혁개방을 했어요. 1979년에 중국이 개혁개방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때 소련이 망함으로써 지금 휴전선 북쪽에 평양전체주의 하나 내버려 두고는 자유민주주의를 감히 부정한다, 삶의 플랫폼으로 부정한다, 대놓고서 부정하는 세력은 없다고요. 이제는 이걸 삶의 원리가 된 거예요. 인류가. 그리고 이런 게임을 하면 서로 싸울 일이 없다.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다. 전부 각자 이 게임을 하면. 그게 하나의 인류적 차원에서 서로 인정되는 삶의 지혜가 된 거라고요. 삶의 원칙이 된 거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 세계시장. 이거 WTO가 확립된 게 1994년이잖아요. 그럼 이게 비슷해요. 이건 1991년, 이건 1994년. 지금은 WTO 바깥에 있는 나라는 몇 개 없어요. 북한 정도 있을까? 그리고 아프리카에 무슨 소말리아 이런 데 있을까? 이제는 전부 WTO 회원국이든 아니면 업저버 국가든 협력하는 국가든 이렇단 말이에요. 세계가 하나로 엮인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 실시간 지식정보 문화 소통체계가 글로벌하게 작동하고 있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죠. 자, 이거는 언제냐? 인터넷이 1994년에 인터넷 상용화가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전부 1990년대에 들어서서 확립됐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불과 30년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30년이 채 안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인류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서로 엮여서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을 확립시킨 지가 30년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글로벌 차원에서 서로 엮여서 살아가는 방법을 몰랐었다고요. 혹은 그걸 확립시키지 못했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인류 진화과학이 특별한 의미를 더 가지는 까닭이 이게 아프리카로부터 인류가 나와서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서 그 세계 각지에 살아가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민족이 된 과정을 쭉 설명해 주거든요. 이게 인류 진화과학을. 그런데 이제 다시 한 30년 전부터 한 25, 6년 전부터 그렇게 다양화된 여러 인종과 여러 민족이 공통의 삶의 원리, 공통의 체제 원리를 가지고 모여들고 서로 엮이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치를 염두에 두면 저기 휴전선 넘어서 북한 전체주의라는 게
얼마나 흉악한 그런 그 반인류적인 집단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미국의 그 크리스 스미스 그 저기 뭐야 그 연방 하원 의원 그 굉장히 그 미국 그러니까 하원의 외교위원회 거의 부위원장쯤 되는 거물인데 그 사람이 엊그저께 중요한 말을 했어요. 북한은 국가의 흉내를 내는 국가라고 코스프레하는 강제 수용소, 집단 수용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북한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건 범죄 집단이에요. 반인류 범죄 집단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인류 진화과학을 우리가 냉정하게 쭉 진지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맹렬한 그 반전체주의, 반평양 전체주의 입장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뿌리가 놓였을 때, 주춧돌이 놓였을 때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정치적 관점 혹은 도덕적 관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써 제 10강에 걸쳤던 저자직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